형사생활 30년에 이런 놈들은 처음 봅니다. 이제는 AI로 뉴스까지 만들어서 여러분을 속입니다. 오늘 영상 안 보시면 내일 아침 통장이 텅 빌 수도 있습니다. 과장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가 전화해서 야, 너만 알고 있어. 진짜 좋은 정보야. 나는 벌써 3천만 원 벌었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소리가 친구가 아니라 AI가 만든 가짜 목소리라면요? 그 친구 목소리를 그대로 복제해서 전화를 건 거라면요? 여러분은 구별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이런 수법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수백 명씩 당하고 있어요. 피해액만 해도 수백억 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경찰청에서도 아직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는 최신 수법들입니다.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수사했던 사건들, 그리고 2016년 들어서 새로 나타난 수법들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I 목소리 위조 사기입니다.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당했는지 모르거든요. 실제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2세 최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지금 당장 2천만 원 좀 보내줄 수 있어? 목소리가 딱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 듣던 그 목소리 그대로였어요. 최 어르신은 의심 없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 오늘 안에 못 넣으면 계약 날아가.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할게. 엄마, 빨리 좀 해줘. 최 어르신은 바로 은행에 가서 2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진짜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엄마, 저녁 뭐 먹어? 최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너 오늘 급한 일 잘 해결했어? 아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요? 그제야 최 어르신은 알았습니다. 낮에 전화한 게 아들이 아니었다는 걸, AI가 만든 가짜 목소리였다는 걸. 2천만 원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요즘 AI 기술은 정말 무섭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3분만 있으면 목소리를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어요. 억양도 말투도 숨 쉬는 소리까지 똑같이 만듭니다. 여러분, 자녀분들 중에 유튜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동영상 올리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이미 목소리 샘플이 수집된 겁니다. 사기꾼들은 그걸 다운받아서 AI에 넣고 목소리를 복제합니다. 그럼 어떻게 막을까요? 간단합니다. 가족끼리 비밀 암호를 정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뭐야 라든지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이런 거요. 전화로 급하게 돈 달라는 소리 들으면 일단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 알겠어. 근데 우리 강아지 이름이 뭐였지? AI는 절대 모릅니다. 사기꾼도 모릅니다. 당황하면서 엄마, 그게 지금 중요해? 라고 할 겁니다. 그럼 바로 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접 자녀한테 전화하세요. 문자 말고 전화요. 문자도 위조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가짜뉴스 사기입니다. 이것도 정말 교묘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8 세박모 어르신 사례입니다. 어느 날 카카오톡으로 친구한테서 영상이 하나 왔습니다. KBS 뉴스 영상이었어요. 앵커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특별 복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인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한국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박 어르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KBS 뉴스라니 믿을만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그럴싸하게 만들어져 있더래요. 정부 문양도 있고 복지부 로고도 있고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심지어 계좌번호까지 다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심사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입금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뜨더래요. 박 어르신은 500만 원 받으려면 30만 원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바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해도 안 받더래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KBS 뉴스 영상이 가짜였다는 걸. 누군가 진짜 KBS 뉴스 영상을 가져다가 앵커 목소리만 AI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입모양이랑 소리가 안 맞는데 자세히 안 보면 모릅니다. 어떻게 구별할까요? 먼저 입모양을 보세요. 앵커가 말하는데 입모양이 이상하면 가짜입니다. 특히 이비기 발음할 때 입을 다물어야 하는데 안 다물고 소리가 나면 100% 가짜입니다. 둘째, 출처를 확인하세요. 진짜 KBS 뉴스면 KBS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개인 채널이나 이상한 채널에 올라온 거면 가짜입니다. 셋째, 정부 지원금은 절대 신청비 안 받습니다. 심사비, 수수료 이런 거 내라고 하면 100% 사기입니다. 정부는 돈 주는 쪽이지 받는 쪽이 아닙니다. 넷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진짜 정부 지원 사업이면 복지로.go.kr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없으면 가짜입니다. 세 번째, 지인 침투형 투자 사기입니다. 이게 제일 비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친구를 속이는 거거든요. 부산에 사시는 70세김 모 어르신 사례입니다. 30년 지기 친구가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커피 한잔 하자면서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친구가 슬쩍 꺼냈습니다. 야, 나 요즘 괜찮은 투자 하나 하고 있는데 너도 할래? 무슨 투자인데? 코인이야. 근데 아무 코인이 아니고 상장 예정인 코인이야. 지금 사두면 상장하자마자 10배는 오른다. 김어르신은 코인이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30년 지기 친구가 하는 말이니까 믿었습니다. 너 벌써 얼마나 벌었는데? 나? 나는 5천만 원 넣어서 지금 1억이야. 근데 아직 못 팔아. 상장하고 나서 팔아야 해. 김어르신은 솔깃했습니다. 나도 해볼까? 그래, 너도 해. 근데 빨리 해야 해. 곧 마감이야. 최소 3천만 원은 넣어야 돼. 김 어르신은 고민 끝에 3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그거 언제 상장해? 조금만 기다려. 곧 된다고 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야, 아직도 안 돼? 미안해. 나도 모르겠어. 회사에서 연락이 안 와. 1년이 지나자 친구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도 피해자였습니다. 친구는 5천만 원 넣고 손해보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친구 한 명 데려오면 수당 100만 원 준다고 해서 김 어르신을 끌어들인 겁니다. 친구는 수당 100만 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어르신은 3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30년 우정도 끝났습니다. 이게 다단계 투자 사기의 무서운 점입니다. 피해자가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수법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나만 알고 있어. 아는 사람들만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둘째, 원금 보장, 무조건 오른다. 손해 볼 일 없어. 이런 말을 합니다. 셋째, 빨리 해야 해. 마감 임박. 이렇게 재촉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나오면 사기입니다. 특히 친구가 이런 말 하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 친구도 이미 당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고마운데 나는 투자 안 해. 은행 예금만 할 거야.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겁니다. 친구가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진짜 친구면 이해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 친구가 계속 권유하면 오히려 그 친구를 구해줘야 합니다. 야, 너 혹시 그거 하다가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네 번째, 코인 락업 사기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엄청 늘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7세 이 모 어르신 사례입니다. 어느 날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칩 코인 투자 전문가 김대리입니다. 어르신께 특별한 제안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 어르신은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메시지가 왔어요. 요즘 비트코인 많이 올랐죠? 저희는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코인을 추천해드립니다. 상장 전 코인이라 지금 싸게 살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계속 메시지가 오니까 이 어르신도 슬슬 관심이 생겼습니다. 얼마부터 할 수 있나요? 최소 1,000만 원부터 가능합니다. 하지만 1,000만 원 넣으시면 상장 후 3,000만 원은 되실 겁니다. 이 어르신은 고민하다가
1,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축하합니다. 벌써 1,200만 원이 되셨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정말로 앱에 들어가 보니까 1,200만 원이라고 찍혀 있더래요. 이 어르신은 신이 났습니다. 와, 일주일 만에 200만 원 벌었네. 그래서 더 넣었습니다. 이번엔 2,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올랐습니다. 2,500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이 이제 좀 빼서 쓰고 싶은데요 라고 했더니 죄송하지만 지금은 락업 기간이라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상장 후 6개월 뒤에 출금 가능합니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락업이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묶어두는 겁니다. 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락업이 풀렸습니다. 이 어르신이 출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금 수수료 300만 원을 먼저 입금하셔야 출금이 가능합니다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미 3천만 원이나 넣은 상황에서 그걸 찾으려면 3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니 이 어르신은 울며 겨자 먹기로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가 사라졌습니다. 앱도 지워졌습니다. 김 대리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3,300만 원이 한순간에 날아간 겁니다. 이게 코인 락업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처음에 조금 벌게 해줍니다. 그러면 욕심이 생겨서 더 넣게 됩니다. 그리고 락업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묶어둡니다. 나중에 출금하려면 수수료를 내라고 합니다. 수수료를 내도 돈은 안 나옵니다. 결국 다 날아갑니다. 어떻게 막을까요? 간단합니다. 코인 투자 절대 하지 마세요. 특히 상장 전 코인, 이런 건 100% 사기입니다. 진짜 좋은 코인이면 굳이 60대 어르신한테 와서 권유할 이유가 없어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유명한 코인도 위험합니다. 하루아침에 반토막 날 수 있어요. 60대 이후에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은행 예금, 국채, 이런 안전한 데만 넣으세요. 5번째, 로맨스 스캠입니다. 이건 좀 민감한 주제인데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65세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익명으로 부탁하셔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분은 10년 전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셨습니다. 어느 날 페이스북에서 친구 추가 요청이 왔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보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외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의사라고 적혀 있더래요. 이분은 수락했습니다. 그 남성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일하는 의사존입니다. 당신의 프로필을 보고 메시지 드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처음엔 그냥 인사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침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저녁마다 오늘 하루 어땠나요? 이런 식으로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정이 들었습니다. 외로웠던 이분에게 존은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6개월쯤 되니까 존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한국에 갈 거예요. 당신과 함께 미래를 꿈꾸고 싶습니다. 이분은 가슴이 설렜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존이 급하게 연락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시리아에서 긴급 의료 봉사를 가야 하는데 비행기 티켓 살 돈이 모자라요. 2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나요? 한국 가면 바로 갚을게요. 이분은 고민했습니다. 2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존을 믿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대화했는데 나쁜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존은 고맙다며 곧 만나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또 연락이 왔습니다. 미안해요. 시리아에서 사고가 났어요. 치료비가 필요해요. 1,000만 원만 더 보내주실 수 있나요? 이분은 불안했지만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존한테 연락했습니다. 언제 한국 와요? 읽음 표시만 뜨고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확인하니 존의 계정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더 슬픈 건 이분이 누구한테도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창피해서요. 자녀들한테도 숨겼습니다. 혼자 울면서 감당했습니다. 이게 로맨스 스캠입니다.
외로운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돈을 뜯어내는 비열한 수법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여성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합니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프로필 사진이 너무 잘생겼습니다. 보통 모델 사진을 도용합니다. 둘째, 직업이 의사, 군인, 사업가, 이런 멋진 직업입니다. 셋째, 외국에 있다고 합니다. 만날 수 없는 이유를 만드는 거죠. 넷째, 매일 달콤한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빛,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런 말이요. 다섯째, 석 달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돈 얘기를 꺼냅니다. 항상 긴급한 상황을 만듭니다. 어떻게 막을까요? 첫째,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은 절대 믿지 마세요. 특히 직접 만난 적 없는 사람한테는 돈 절대 주지 마세요. 둘째, 프로필 사진을 구글 이미지 검색에 넣어보세요. 고용한 사진이면 다른 사이트에서도 나옵니다. 셋째, 자녀들한테 솔직하게 말하세요. 페이스북에서 이런 사람이 연락 왔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세요. 자녀들이 바로 알아챕니다. 넷째, 외로움을 온라인에서 해결하지 마세요. 주변에 진짜 친구들, 진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비상장 주식 사기입니다. 이것도 정말 많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0일 새 남성분 사례입니다. 어느 날 증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저희는 H2증권입니다. 고객님께 특별한 투자 기회를 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투자인데요? 바이오 회사 비상장 주식입니다. 이 회사가 곧 코스닥에 상장합니다. 상장하면 주가가 10배는 오를 겁니다. 지금 사두시면 큰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이분은 주식을 좀 아셨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회사 이름이 뭔가요? 바이오젠텍입니다. 들어보셨죠? 이분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당연히 모르실 겁니다. 아직 비상장이니까요. 하지만 내부 정보에 따르면 식약처 승인이 곧 나옵니다. 신약 개발에 성공했거든요. 지금 이 기회입니다. 이분은 신문 같은 데서 바이오주가 대박 났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깃했습니다. 얼마부터 살 수 있나요? 최소 5천만 원부터입니다. 5천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10배가 된다면 5억이잖아요. 이분은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증권사에서 주식 증서도 보내줬습니다. 제대로 된 것처럼 보였어요. 1년을 기다렸습니다. 상장 소식이 없었습니다. 증권사에 전화했습니다. 언제 상장하나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식약처 승인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2년을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분이 직접 알아봤습니다. 바이오젠텍이라는 회사를 검색했습니다. 그런 회사가 없었습니다. 식약처에도 문의했습니다. 그런 신약 승인 신청 자체가 없었습니다. H2증권도 가짜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증권사가 아니었어요. 주식 증서도 그냥 종이 쪼가리였습니다. 5천만 원이 한순간에 날아간 겁니다. 비상장 주식 사기의 특징입니다. 첫째, 곧 상장한다고 합니다. 둘째, 내부 정보라고 합니다. 셋째,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고 재촉합니다. 넷째, 최소 투자 금액이 큽니다. 보통 3천만 원 이상입니다. 어떻게 막을까요? 첫째, 비상장 주식은 절대 사지 마세요. 일반인이 살 수 있는 비상장 주식은 거의 다 사기입니다. 둘째, 증권사가 진짜인지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회사가 진짜 존재하는지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하면 나옵니다. 넷째, 자녀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6가지 신종 사기 수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실전 방어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3초의 법칙입니다. 누가 돈 얘기를 꺼내면 3초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돈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진짜 좋은 투자면 왜 나한테 알려줄까요? 그냥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나한테 알려주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내 돈이 필요해서입니다. 내가 돈을 넣어야 자기가 수수료를 받거나 원금을 건지거나 이런 거예요. 이 사실을 3초만 생각하면 대부분 걸러집니다.
두 번째 원칙, 직접 확인의 법칙입니다. 절대 상대방이 준 정보만 믿지 마세요. 직접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정부 지원금이라고 하면 복지로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세요. 카카오톡으로 온 링크 클릭하지 마세요. 증권사라고 하면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회사 이름 검색해서 등록된 회사인지 보세요. 바이오 회사라고 하면 식약처 사이트 가서 승인 현황 보세요. 귀찮으세요? 그럼 아예 하지 마세요. 세 번째 원칙, 가족 공유의 법칙입니다. 큰 금액 움직이기 전에 자녀한테 꼭 말하세요. 이런 투자 제안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세요. 자녀들이 인터넷으로 금방 확인합니다. 창피하다고 숨기지 마세요. 나중에 돈 날리고 나서 말하는 게 더 창피합니다. 미리 말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님 재산 지키고 싶어 합니다. 네 번째 원칙, 녹음의 법칙입니다. 전화로 투자 권유 받으면 녹음하세요. 죄송한데 통화 내용 녹음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진짜면 괜찮다고 합니다. 사기면 바로 끊습니다. 녹음하면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도 필요하고 돈 돌려받을 때도 필요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은 다 녹음 기능 있습니다. 활용하세요. 다섯 번째 원칙, 의심의 법칙입니다. 의심하는 게 신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겁니다. 친구가 투자 권유해도 의심하세요. 이거 혹시 너도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세요.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진짜 친구면 이해합니다. 가짜 친구거나 사기꾼이면 화냅니다. 그럼 관계 끊으면 됩니다. 돈보다 우정이 중요하지만 우정 지키려다 돈 잃으면 우정도 끝납니다. 여섯 번째 원칙, 신고의 법칙입니다. 사기 당했다 싶으면 바로 신고하세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182번으로 전화하세요. 금융감독원 1332번도 있습니다. 창피하다고 숨기지 마세요. 신고해야 돈 돌려받을 확률이라도 있습니다. 안 신고하면 100% 못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신고해야 다른 사람도 안 당합니다. 일곱 번째 원칙, 현금 지키기의 법칙입니다. 은퇴 후에는 투자 최소화하세요. 은행 예금, 국채, 이런 안전한 데만 넣으세요. 수익률 낮아도 괜찮습니다. 잃지만 않으면 됩니다. 60대 이후에 돈 잃으면 다시 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키는 게 최선입니다. 주식도 위험하고 코인은 더 위험하고 비상장 주식은 사기입니다. 손대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게 친구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의 노후를 지키는 사랑입니다. 사기꾼들은 우리의 신뢰를 이용합니다. 친구를 믿는 마음, 뉴스를 믿는 마음, 자녀를 믿는 마음,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조심하면 됩니다. 조심한다고 해서 세상을 불신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내 돈을 지키는 겁니다. 내 노후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고 가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공유 한 번이 친구의 전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기꾼은 똑똑한 게 아니라 비겁한 겁니다. 우리가 더 똑똑해지면 됩니다. 우리가 알면, 우리가 조심하면 사기꾼들은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노후 지킴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를 위해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자녀에게 서운한 마음 드셨나요? 아니면 갑자기 찾아온 적막함이 무거우셨나요? 사실 그 적막함 속에 노후의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식 전화 한 통에 일희일비하고 계신가요? 친구한테 연락 왔나 안 왔나 하루 종일 핸드폰 들여다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 자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존경하는 부모는 자식 없이도 자기 인생을 꽉 채워 사는 사람입니다. 친구 없이도 혼자서 즐겁게 하루를 보내는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그런 사람은 타인에게 기대지 않으니까, 누구한테도 짐이 되지 않으니까, 그 자체로 당당하고 멋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뼈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의 남은 30년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겁니다. 먼저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신가요? 아니면 불편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혼자 있으면 불편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외롭거든요. 쓸쓸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자식이 찾아오길 기다립니다. 친구가 전화하길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약자가 되는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행동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자식이 이틀만 전화 안 해도 섭섭합니다. 나를 잊었나 하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약속을 취소하면 상처받습니다. 나를 무시하나 하고 느낍니다. 이렇게 되면 행복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68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하셨습니다. 자식들한테 문자 왔나, 친구들한테 카톡 왔나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 아무것도 없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으셨다고 합니다.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는구나.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자식한테 먼저 전화하십니다. 뭐 하니? 요즘 왜 이렇게 전화도 안 하니? 자식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담스럽습니다. 엄마가 또 외로워하시나 보다. 내가 뭘 해드려야 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무감으로 전화하게 됩니다. 진심이 아니라 의무감으로요. 이분은 이 패턴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점점 더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전화해도 빨리 끊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럴수록 이분은 더 집착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의존의 악순환입니다. 외로워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데 기대면 기댈수록 상대방은 부담스러워하고 그럴수록 더 외로워지는 겁니다. 반대로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은 어떨까요? 제가 아는 72세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혼자 사십니다. 자녀들은 다 외국에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만납니다. 그런데 이분은 전혀 외로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매일이 즐겁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산책을 하십니다. 1시간 정도 동네를 걷는데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으십니다. 꽃 사진, 나무 사진, 하늘 사진, 뭐든 찍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 사진들을 블로그에 올리십니다. 간단한 글과 함께요. 오늘 산책길에서 만난 개나리. 이런 식으로요. 점심 먹고 나면 책을 읽으십니다. 1시간 정도 읽고 마음에 드는 구절을 공책에 옮겨 적으십니다. 필사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오후에는 유튜브로 강의를 들으십니다. 역사 강의, 철학 강의, 뭐든 좋아하시는 걸 들으십니다. 그리고 배운 내용을 정리해서 블로그에 또 올리십니다. 저녁 먹고 나면 드라마를 보시거나 아니면 유튜브로 다른 사람들이 올린 여행 영상을 보십니다. 그렇게 하루가 갑니다. 혼자 있지만 전혀 외롭지 않으십니다. 이분의 자녀들은 1년에 한두 번만 만나는데도 어머니를 정말 존경한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전혀 자기들한테 의존하지 않으시거든요. 오히려 만날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요즘 이런 책 읽었는데 너무 재밌더라. 블로그에 이런 글 썼는데 댓글이 많이 달렸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자기보다 더 활발하게 사신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걱정도 없고 만날 때마다 즐겁습니다. 이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 분은 혼자 있으면 할 게 없으니까 외롭습니다. 두 번째 분은 혼자 있어도 할 게 많으니까 즐겁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잘 놀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몰입을 찾으시는 겁니다. 몰입이라는 게 뭐냐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 활동을 하나 찾으시는 겁니다. 거창한 취미가 아니어도 됩니다. 골프 배우고 악기 배우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건 돈도 많이 들고 배우기도 어렵습니다. 대신 아주 작고 간단한 걸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필사요. 좋아하는 책의 문장을 공책에 옮겨 적는 겁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천천히 글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30분,
1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집중하게 되거든요. 글자를 예쁘게 쓰려면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하면 다른 생각이 안 들어옵니다. 외로운 생각, 서운한 생각 이런 게 안 들어와요. 그냥 글자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사를 하다 보면 문장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아,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럼 뭔가 배우는 기분이 듭니다. 나이 들어서도 배우고 있다는 느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 다른 예로 사진 찍기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됩니다. 비싼 카메라 필요 없습니다. 산책하면서 마음에 드는 풍경을 찍는 겁니다. 꽃이든 나무든 하늘이든 뭐든 좋습니다. 찍고 나서 집에 와서 그 사진을 보면서 오늘은 이런 걸 봤구나 하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어떤 분은 매일 저녁 노을 사진을 찍으신답니다. 같은 장소에서 매일 찍는데 매번 다르다고 하세요. 어떤 날은 빨갛고 어떤 날은 주황색이고 어떤 날은 보라색이고 그 다양함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식물 키우기가 있습니다. 화분 하나 사서 집에서 키우는 겁니다. 토마토든 고추든 허브든 뭐든 좋습니다. 매일 아침 물 주고 잎을 관찰하고 자라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식물이 자라는 건 정말 신기합니다. 어제 없던 새싹이 오늘 나오고 작았던 잎이 커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이 과정을 지켜보는 게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을 키우면 책임감도 생깁니다. 내가 물을 줘야 이 식물이 산다 이런 생각이 들면 하루에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몰입을 하나만 찾으셔도 달라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아, 오늘도 내 시간을 가질 수 있구나 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디지털 소통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혼자 있되 완전히 고립되는 건 아닙니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디지털 소통입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댓글을 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영상 보고 나서 댓글을 다는 거예요.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사람들이 내 댓글에 좋아요를 누릅니다. 그러면 알림이 옵니다. 누군가 내 댓글을 좋아합니다. 이게 작은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다른 사람이 내 댓글에 답글을 달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대화가 시작됩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을 표현하고 누군가 그걸 인정해주는 경험이거든요. 나이 들면 이런 경험이 점점 줄어듭니다. 자식들은 부모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고 친구들도 각자 바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말수가 줄어듭니다. 근데 유튜브 댓글은 다릅니다. 누구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좋은 댓글이면 좋아요를 받고 답글도 달립니다. 그럼 내 의견도 가치가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블로그를 쓰는 겁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 뭐든 좋습니다. 거기에 내 생각, 내 일상을 적는 거예요. 일기처럼 쓰면 됩니다. 오늘 산책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오늘 읽은 책에서 이런 구절이 좋았다. 이런 식으로요. 거창한 글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생각을 솔직하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 내 블로그를 찾아와서 읽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달아줍니다. 공감합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이런 댓글이 달리면 정말 기쁩니다. 내가 쓴 글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니까요. 어떤 분은 70세에 블로그를 시작하셨는데 지금 2,000명의 이웃이 생겼다고 합니다. 매일 글을 올리는데 매번 댓글이 10여 개씩 달린답니다. 그분은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은 친구를 가진 시기가 지금이라고 하십니다. SNS도 좋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오늘 먹은 음식 사진, 산책길 사진, 뭐든 좋습니다. 올리면 누군가 좋아요를 누릅니다. 댓글도 달아줍니다. 이게 외로움을 해소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혼자 있지만 고립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면 언제든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다는 느낌이요. 그리고 이런 디지털 소통은 부담이 없습니다. 직접 만나면 옷도 챙겨 입어야 하고 약속 시간도 맞춰야 하고 교통비도 들고 여러모로 부담이 큽니다. 근데 디지털은 그냥 집에서 편하게 하면 됩니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만 소통하면 됩니다. 피곤하면 그만두면 되고 하고 싶으면 더 하면 됩니다. 이 자유로움이 정말 좋습니다. 세 번째, 루틴을 만드시는 겁니다. 루틴이라는 게 뭐냐고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는 일입니다. 습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30분 산책한다. 이게 루틴입니다. 매일 점심 먹고 나서 1시간 책 읽는다. 이것도 루틴입니다. 매일 저녁 8시에 일기 쓴다. 이것도 루틴입니다. 왜 루틴이 중요할까요? 루틴이 있으면 하루에 구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뭘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정해진 대로 하면 됩니다. 루틴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하지? 하고 고민합니다.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그냥 텔레비전만 보거나 핸드폰만 보거나 그러면 하루가 의미 없이 지나갑니다. 근데 루틴이 있으면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산책해야지 하고 준비합니다. 산책하고 오면 이제 책 읽어야지 하고 책을 펼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해나가면 하루가 알차게 채워집니다. 그리고 루틴은 성취감을 줍니다. 오늘도 산책 30분 했다. 오늘도 책 1시간 읽었다.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 뿌듯합니다. 작은 성취지만 이게 쌓이면 큰 자신감이 됩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은 매일 아침 필사를 30분씩 하십니다. 1년 동안 하셨더니 공책이 10권이 됐답니다. 그 10권을 보면서 내가 이만큼 했구나 하고 뿌듯해 하신다고 합니다. 루틴을 만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만들지 마세요. 하루에 서너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으면 부담스러워서 못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매일 10km 걷기 이런 건 너무 힘듭니다. 매일 30분 걷기 정도면 적당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걸로 만드세요. 마지막으로 융통성을 가지세요. 루틴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못 지킨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어떤 날은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쉬어도 됩니다. 다음 날 다시 하면 됩니다. 네 번째, 배움을 멈추지 마시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도 계속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뇌가 계속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뭘 배울까요? 뭐든 좋습니다. 관심 가는 거 아무거나 배우시면 됩니다. 역사든 철학이든 과학이든 미술이든 음악이든 요즘은 유튜브에 좋은 강의가 정말 많습니다.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대학 교수들이 올린 강의도 있고 전문가들이 쉽게 설명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매일 1시간씩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이면 365시간입니다. 이 정도면 한 분야를 꽤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운 걸 정리하세요. 공책에 적어도 되고 블로그에 써도 됩니다. 정리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65세에 세계사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유튜브로 세계사 강의를 듣고 책도 읽고 정리도 하셨습니다. 5년 동안 하셨더니 이제는 웬만한 역사는 다 아신답니다. 그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 지금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매일 새로운 걸 알아가는 재미가 있거든요. 어제 몰랐던 걸 오늘 알게 되는 그 쾌감이 정말 크다고 합니다. 배움은 또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대화 소재가 생기는 겁니다. 자식이나 친구를 만났을 때 얘기할 게 생기는 거예요. 요즘 이런 거 공부하는데 정말 재밌더라 하고 얘기하면 상대방도 흥미로워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매번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얘기를 들려주니까요. 상대방도 우리 엄마는 나보다 더 열심히 사시네 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아까워하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냥 텔레비전만 보거나 핸드폰만 보거나 시간이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하루가 끝났을 때 허전합니다. 오늘 뭐 했지? 하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 달라집니다. 이 시간에 뭘 할까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책을 읽을까, 산책을 할까, 필사를 할까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걸 집중해서 합니다. 텔레비전 보면서 핸드폰 보는 게 아니라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책을 읽으면 책만 읽습니다. 산책을 하면 산책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알차게 쓰입니다. 하루가 끝났을 때 오늘 이런저런 걸 했구나 하고 뿌듯합니다. 이 뿌듯함이 쌓이면 삶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하다고 느끼면 남이 그 시간을 침범하는 걸 허용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오늘 시간 있어? 만날래? 라고 하면 예전에는 무조건 응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에 책 읽으려고 했는데 이 약속이 더 중요한가?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만약 그 친구를 꼭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아니면 오늘은 좀 그렇고 다음에 만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기 존중입니다. 내 시간을 존중하는 겁니다. 남한테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당당해집니다. 여기까지 5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몰입 찾기, 디지털 소통 활용하기, 루틴 만들기, 배움 계속하기, 내 시간 소중히 여기기.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가? 첫째,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식한테 기대하지 않으니까 자식이 뭘 안 해줘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친구한테 기대하지 않으니까 친구가 연락 안 해도 괜찮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실망이 없으면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이 평화로움이 바로 힘입니다. 누구한테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 이게 진짜 힘입니다. 둘째, 집착하지 않으니까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역설적이죠? 자식한테 집착하지 않으면 자식이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없으니까요. 부모가 언제 올 거야? 왜 전화 안 해? 이렇게 집착하면 자식은 도망갑니다. 근데 부모가 나는 나대로 잘 지내니까 너도 잘 지내라고 하면 자식은 오히려 걱정됩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신가? 하고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연락합니다. 먼저 찾아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진짜 걱정되고 궁금해서 오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셋째, 자기 자신과 친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나 자신과 대화하게 됩니다.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앞으로 뭘 하고 싶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를 알아가게 됩니다. 60년, 70년을 살았는데 사실 나 자신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남을 위해 살았거든요.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 이렇게 살다 보니 정작 나는 뭘 원하는지 몰랐던 겁니다. 근데 이제 혼자 있으면서 나를 만나는 겁니다. 아, 나는 이런 걸 좋아했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신나는 경험입니다. 마치 새로운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넷째, 품격이 생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남을 만났을 때도 구걸하지 않습니다. 나 좀 챙겨줘. 나한테 관심 가져줘. 이렇게 애걸하지 않습니다. 그냥 담담합니다. 반갑다. 오늘 만나서 좋다. 근데 다음에 못 봐도 괜찮아. 나는 나대로 잘 지낼 거니까. 이런 태도가 바로 품격입니다. 이 품격이 사람을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자식들도 친구들도 이런 부모, 이런 친구를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당당하니까요.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서 있는 모습이 멋있으니까요. 다섯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혼자 있는 게 익숙해지면 더 이상 혼자 있는 게 무섭지 않습니다. 자식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친구들이 다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남한테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유로움이 정말 큽니다. 나는 누가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모든 관계가 선택이 됩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이 사람과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아니면 안 만나도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자, 그럼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행동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오후에 혼자 카페에 가보세요. 친구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혼자요.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시키고 창밖을 바라보세요. 아니면 공책을 꺼내서 오늘 하루 생각을 적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혼자 카페에 앉아 있으니까 외로워 보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다들 자기 일에 바쁩니다. 30분만 앉아 계세요. 그냥 커피 마시면서 생각에 잠기세요. 그러면 뭔가 느껴질 겁니다.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네 하고요. 둘째, 오늘 저녁에 동네를 한 바퀴 도세요. 핸드폰 카메라를 켜고요. 걸으면서 마음에 드는 풍경이 있으면 사진을 찍으세요. 꽃이든 나무든 하늘이든 건물이든 뭐든 좋습니다. 10장 정도 찍으세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 사진들을 보세요. 오늘 내가 이런 걸 봤구나 하고 되새기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진 하나를 골라서 SNS에 올려보세요. 간단한 글과 함께요. 오늘 산책길에서 만난 풍경. 이런 식으로요. 올리고 나면 뿌듯할 겁니다. 나도 뭔가 했구나 하고요. 셋째, 오늘 밤 자기 전에 공책을 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3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오늘 나는 이런 걸 했다.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일은 이걸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요. 간단합니다. 3문장만 쓰면 됩니다. 근데 이게 쌓이면 일기가 됩니다. 일주일 후에 보면 이번 주에 내가 이런저런 걸 했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작은 행동만 오늘 해보세요. 카페 가기, 산책하며, 사진 찍기, 3문장, 일기 쓰기. 이것만 해도 오늘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내일도 해보세요. 모레도 해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럼 느껴질 겁니다. 혼자 있는 게 나쁘지 않네. 혼자서도 할 게 많네. 혼자 있는 게 오히려 편하네. 이런 느낌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원하지 않는데 혼자 있는 겁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데 혼자 있어서 괴로운 겁니다. 이건 고통입니다. 근데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 있음입니다.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있는 겁니다. 이건 평화입니다. 똑같이 혼자 있는 건데 마음가짐에 따라 외로움이 되기도 하고 고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부터는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을 선택하세요. 나는 지금 혼자 있는 걸 선택했어. 왜냐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하니까. 이 시간에 나는 나를 만날 거야. 나를 알아갈 거야. 나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이 선물처럼 느껴질 겁니다. 고독은 감옥이 아니라 휴식처입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나 자신과 만나는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고 진짜 평화를 느끼고 진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좋은 아침하고 인사하세요. 하루를 마치며 오늘도 수고했어 하고 격려하세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나를 가장 오래 함께 할 사람도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친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이 되세요. 그게 노후의 진짜 승리입니다. 자식한테 의존하지 않고 친구한테 기대지 않고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롭지 않다는 것, 오히려 그 시간이 보물이라는 것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혼자 놀기 비법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지혜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품격 있는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에게
내 통장 잔고 다 보여주신 적 있으신가요? 아파트 시세가 얼마인지, 예금이 얼마나 있는지 상세하게 얘기해 주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아주 위험한 도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절대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수많은 어르신들이 뼈저리게 후회하며 제게 들려주신 진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고 손주들 용돈 주고 며느리 친정 선물까지 챙기면서 살아오셨는데 정작 나중에 남는 건 외로움과 서러움 뿐이었다는 분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재산 규모를 정확히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효도를 잘할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오늘 이 시간 아주 솔직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3살 박 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은 평생 장사를 하시면서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서울 변두리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셨습니다. 시세로 따지면 대략 6억 원 정도 되는 집이었죠.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박 어르신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상속세 내느니 지금 미리 증여해서 세금도 아끼고 아들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자. 이런 생각이셨던 거죠. 그래서 아파트 명의를 아들 앞으로 넘기셨습니다. 물론 조건은 있었습니다. 계속 그 집에서 사시겠다. 생활비는 따로 받지 않겠다. 다만 함께 살면서 서로 의지하며 지내자.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아들 내외도 잘해줬고 손주도 태어나서 행복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며느리가 슬쩍 채널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아버님, 저희가 볼 프로그램 시간이에요 라면서요. 저녁 식사 시간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함께 먹었는데 나중엔 아버님은 먼저 드세요. 저희는 늦게 먹을게요 라면서 따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명절날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시아버님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박 어르신은 그 순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아, 내가 이 집 주인이 아니구나. 나는 이제 이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됐구나. 결국 박 어르신은 그 집을 나오셔서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사십니다. 6억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줬지만 정작 본인은 보증금 500만 원짜리 월세방에서 쓸쓸하게 지내시는 겁니다. 이게 한두 분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특히 재산을 미리 다 넘겨주신 분들, 통장 잔고까지 자식한테 다 보여주신 분들일수록 이런 일을 겪으실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자식이 원래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엔 인간의 심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소유 효과라고 부릅니다. 일단 내 것이 되고 나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걸 얻기 위해 누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이든 힘들게 장만한 집이든 일단 법적으로 내 명의가 되고 나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더 무서운 건 기대 심리입니다. 부모님한테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게 되면 자식은 무의식 중에 그걸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 아파트는 내 거야. 아버지 통장에 1억이 있으니까 나중에 상속받으면 내 빚 갚을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요. 이게 나쁜 마음에서 출발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이런 기대가 생기면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바뀝니다. 더 이상 부모님이 내가 모셔야 할 어른이 아니라 나한테 뭔가를 줄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한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상속을 기대하는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자녀들을 비교했더니 상속을 기대하는 쪽이 부모를 방문하는 횟수도 적고 전화통화 시간도 짧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받을 거 다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굳이 애쓸 필요가 없다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또 다른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9살
최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최 어르신은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재산을 넘기기 전에 아예 변호사 사무실까지 가서 효도 계약서라는 걸 작성하셨어요. 계약서 내용은 이랬습니다. 본인은 아들에게 아파트와 상가 건물을 증여한다. 아들은 부모가 생존해 있는 동안 매월 2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분기마다 최소 한 번 이상 방문하며 병원 진료가 필요할 시 동행한다. 아주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력도 있는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켜졌을까요? 처음 6개월은 잘 지켜졌습니다. 아들이 매달 200만 원을 꼬박꼬박 입금했고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7개월째부터 입금이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200만 원이 150만 원이 되고 150만 원이 100만 원이 됐습니다. 최 어르신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들아, 계약서에 200만 원이라고 써 있지 않니?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제가 지금 사업이 어려워서 그래요. 잠깐만 참아주세요. 어차피 아버지 건물 임대료 들어오잖아요. 최 어르신은 할 말을 잃으셨답니다. 분명히 자기 건물이었는데 증여하고 나니까 아들이 그 임대료까지 자기 돈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최 어르신은 변호사와 상담했고 법적으로 싸울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 관계가 완전히 끊기는 거죠. 최 어르신은 결국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200만 원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효도 계약서는 그냥 종이 쪼가리가 돼버렸습니다. 법적으로는 효력이 있어도 실제로 자식을 법정에 세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든 없든 자식이 원래 착하든 안 착하든 재산을 먼저 넘기고 나면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겁니다. 부모는 더 이상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관계의 주도권은 자식에게 넘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한테 아예 아무것도 안 준다는 게 답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전부 주는 것과 공개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적절한 선을 긋는 겁니다. 첫째, 절대로 전 재산을 공개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어머니,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솔직하게 다 말씀하십니다. 3천만 원 정도 있다. 1억 좀 안 된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게 큰 실수입니다. 정확한 액수를 알려주는 순간 자식 머릿속에는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냥 생활하는데 모자라지 않을 정도는 있단다. 구체적인 숫자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만약 굳이 숫자를 말해야 하는 상황이면 실제보다 훨씬 적게 말하는 게 낫습니다.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으면 2천만 원 정도 있어 라고 하세요. 집이 6억이면 4억 정도 될까? 라고 하세요. 왜 이래야 하냐고요. 자식의 기대치를 낮춰야 나중에 실망도 없고 부모를 돈으로 보는 시각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둘째, 나중에 다 줄게 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정말 위험합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이게 약속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다 주지 않거나 생각보다 적게 주면 배신감을 느낍니다. 엄마가 나중에 다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밖에 없어요?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쓰고 남는 게 있으면 주마. 확정적인 약속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열어두는 겁니다. 셋째, 건강 문제를 활용하세요.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현실적으로 아주 효과적입니다. 요즘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서 다리 수술해야 할 수도 있대. 약값이 만만치 않더라. 이런 말을 가끔씩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아프신 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이렇게 하면 자식이 우리 엄마한테 여유 돈이 별로 없구나. 오히려 내가 도와드려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건강한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걱정하는 관계 말입니다. 넷째, 예금은 여러 통장으로 분산하세요. 한 통장에 5천만 원 넣어두지 말고 5개 통장에 1,000만 원씩 나눠 넣으세요. 그리고 자식한테는 그중 1~2개 통장만 알려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철저히 비밀로 하세요. 왜 이래야 하냐고요. 만약에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자식이 부모 통장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한 통장에 전부 들어있으면 다 들키는 거예요.
하지만 분산해두면 일부만 알려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부동산은 더더욱 조심하세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아파트 시세 다 나옵니다. 자식이 검색만 하면 우리 집이 얼마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정확한 매매가나 감정가는 말하지 마세요. 이 집이 6억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 요즘 집값이 떨어져서 5억도 안 될 걸, 이렇게 대답하세요. 실제로는 7억인데 5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자식의 기대치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걸 왜 해야 하냐고요? 자식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다 보여주고 다 약속하고 다 주는 건 사실은 자식을 망치는 겁니다. 공짜로 얻은 건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노력 없이 받은 돈은 쉽게 씁니다. 그리고 부모를 돈줄로 보는 버릇이 생깁니다. 반대로 부모가 끝까지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부모를 존중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진짜 효도가 뭔지 배우게 됩니다. 돈 때문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리워서 찾아오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자산 보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숨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으로, 금융적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연금보험을 활용하는 겁니다. 목돈이 있으면 그걸 즉시 연금이나 종신연금으로 바꿔두세요. 그러면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식이 엄마 돈 얼마나 있어요? 라고 물어봐도 연금 받아서 생활해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목돈이 아니니까 한꺼번에 빼갈 수도 없고 자식 입장에서도 탐낼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엄마는 연금으로 자립하시는구나 하고 안심하게 됩니다. 게다가 연금보험은 상속세 계산할 때도 유리한 점이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두 번째는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신탁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은행에 돈을 맡기면서 이 돈은 나한테만 줘, 다른 사람은 못 찾아가게 해줘 라고 계약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내가 자유롭게 쓰고 내가 사망하면 미리 정해둔 사람에게 미리 정해둔 방식으로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두면 자식들끼리 상속 문제로 싸울 일도 없고 내 뜻대로 정확하게 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 같은 질환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후견 신탁을 고려해 보세요. 만약에 나중에 판단력이 떨어지면 자식이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신청해서 부모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어요. 후견 신탁을 해두면 설령 내가 치매에 걸려도 내 재산은 신탁회사가 관리하니까 자식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만 나오고 큰 돈은 함부로 인출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는 부동산 임대 소득을 활용하는 겁니다. 만약 집이 두 채 있으면 한 채는 월세를 놓으세요. 그리고 그 월세가 내주 수입원이라고 자식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나는 월세 받아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집은 절대 팔 수 없어. 이렇게 못 박아두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이 함부로 집 팔아서 나눠 갖자는 소리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부모 생계를 끊는 거니까요. 네 번째,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유언장을 꼭 쓰세요. 그런데 유언장을 쓸 때 자식한테 절대 알리지 마세요. 몰래 쓰세요. 그리고 공증을 받아두세요. 유언장에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 사망 후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뭘 얼마나 줄지 적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조건을 다는 겁니다. 단, 장남은 생전에 나를 잘 모셨을 경우에 한 해 이 재산을 상속받는다 라는 식으로요. 이게 법적으로 완벽하게 효력이 있는지는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하지만 최소한 자식들한테는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유언장을 써뒀을지도 몰라. 함부로 대했다간 상속 못 받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실제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기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매달 10만 원씩 어린이 재단에 기부하고 있어라고 자식한테 말하세요. 실제로 하시면 더 좋고요. 이렇게 하면 자식이 뭘 느끼냐고요? 우리 엄마는 여유가 있구나. 근데 그 여유를 사회에 환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함부로 엄마 돈 내놓으라는 소리를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엄마의 선한 의지를 꺾는 행동이 되니까요. 자, 여기까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이렇게까지 숨기고 방어해야 하나요? 너무 슬프지 않나요? 맞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자식을 믿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 그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건 불신이 아닙니다. 이건 지혜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자식이라도 돈 앞에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자식도 자기 생활이 빠듯합니다. 애들 학원비, 집 대출, 카드값 이런 게 쌓이면 부모 재산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건 자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식을 그런 유혹에 빠뜨리지 않는 것, 아예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면 자식은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 도움 없이도 잘 사시네. 그럼 우리는 그냥 자주 찾아뵙고 안부만 여쭤도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부모가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죽으면 너희 줄 거 많다고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결국 관계를 망칩니다. 그럼 자식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요? 돈은 숨기면서도 사랑은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그게 더 건강한 관계입니다. 첫째, 자식에게 베풀 때 크게 베풀지 마세요. 생일 때 10만 원, 명절 때 20만 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100만 원, 200만 원씩 주면 자식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적당히 주면 고마워하지만 많이 주면 권리처럼 느껴집니다. 둘째, 자식의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지 마세요. 엄마, 이번 달 좀 힘들어서 그러는데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이럴 때 바로 주지 마세요. 엄마도 지금 여유가 없어서 다음 달에 연금 나오면 그때 생각해 볼게. 이렇게 한번 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거절이 나쁜 게 아닙니다. 거절은 경계를 만드는 겁니다. 자식도 알아야 합니다. 아,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손 벌리면 안 되는구나 하고요. 셋째, 자식과의 만남에서 돈 얘기를 꺼내지 마세요. 만날 때마다 요새 물가가 너무 올라서 병원비가 걱정이야. 노후 준비를 못 해놔서 이런 말만 하면 자식이 짐을 느낍니다. 그냥 밥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손주 얼굴 보고 그렇게 편하게 만나세요. 돈 걱정은 혼자 하세요. 자식 앞에서는 여유로운 척, 괜찮은 척 하는 게 오히려 자식을 편하게 합니다. 넷째, 자식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세요. 자식이 승진했다. 사업이 잘 됐다. 이럴 때 그럼 이제 엄마 좀 챙겨줄 수 있겠네 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냥 잘 됐다, 축하한다 이걸로 끝내세요. 자식이 잘 되는 걸 부모 이익으로 연결시키는 순간 자식은 부담을 느낍니다. 그냥 순수하게 자식의 성공을 기뻐해 주세요. 그럼 자식이 오히려 엄마한테 뭐 해드릴 게 없을까 하고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다섯째, 가끔은 약한 모습도 보여주세요. 하지만 경제적인 약함이 아니라 감정적인 약함이요. 요새 외로워. 건강이 예전 같지 않네. 가끔 무서운 생각이 들어. 이런 솔직한 감정을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이 부모를 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봅니다. 보호해야 할 존재,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가족으로 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섯째, 자식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이게 제일 어렵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당연히 효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사랑과 지혜를 나눠주는 것뿐이지 효도를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식이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면 고맙다. 2달에 한 번 방문하면 감사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식에게 재산 규모를 절대 정확히 알리지 마세요. 실제보다 적게, 모호하게 말하세요. 둘째, 나중에 다 준다는 확정적인 약속은 하지 마세요. 가능성으로만 열어두세요. 셋째, 여러 금융 기법을 활용해서 재산을 지키세요. 연금, 신탁, 분산 예금 등을 활용하세요. 넷째, 유언장을 미리 써두되 자식에게는 알리지 마세요. 다섯째, 자식과의 관계에서 경계를 분명히 하되 사랑은 꾸준히 표현하세요. 여섯째, 자식에게 기대하지 말고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이 모든 게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자식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자식을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당당해야 자식도 건강하게 큽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야 자식도 독립심을 배웁니다. 이게 진짜 교육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키는 어른의 모습, 그게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지혜가 모이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부모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자식들에게 지만 되고 싶고 형제 자매끼리 우애 좋게 지내길 바라죠. 그런데 정작 서류 한 장 안 써놔서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자식들이 법정에서 싸우게 만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하고 계신가요? 내가 아프면 애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내가 뭘 굳이 미리 준비해? 아닙니다. 그 생각이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망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원수로 만듭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정신이 멀쩡할 때, 몸이 건강할 때, 지금 당장 준비해두지 않으면 나중에는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의사는 묵살되고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 뜻과 상관없이 처리되고 자식들은 서로를 원망하게 됩니다. 먼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8살 김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3년 전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상태였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인공호흡기를 계속 달고 계실 건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임종을 맞이하실 건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큰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소에 그러셨어요. 기계에 의지해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를 떼드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은 반대했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건 아버지를 죽이자는 거잖아요. 저는 절대 동의 못합니다. 딸은 또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오빠들, 지금 중요한 건 아버지 의사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아요? 말로만 그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3남매는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비는 매달 300만 원씩 나갔습니다. 누가 얼마를 낼 것인가를 놓고 또 싸웠습니다. 큰아들은 내가 절반 낼 테니까 동생들이 나머지 절반 나눠내라고 했고, 작은 아들은 형은 아버지 땅도 받았으면서 왜 우리 보고 똑같이 내래? 라며 반발했습니다. 결국 3남매는 1년 동안 거의 말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안 보고 서로 연락도 끊었습니다. 그러다가 김 어르신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3남매는 냉랭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인데 자식들은 서로 눈도 안 마주치는 겁니다. 이게 남의 일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수많은 가정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부모님이 건강할 때 아무것도 준비해두지 않았다는 것. 만약 김 어르신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한 장만 써두셨어도 어땠을까요? 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본인의 의사가 법적 문서로 남아 있었다면
자식들이 싸울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의사 선생님도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었을 거고 자식들도 이게 아버지 뜻이니까라며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럼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가 정확히 뭘까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내가 나중에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무리하게 생명 연장하지 말아달라는 내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내 마지막 모습은 내가 정하는 겁니다. 기계에 온몸이 연결된 채로 의식도 없이 그렇게 누워있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편안하게, 존엄하게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이건 본인이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자식들을 위해서입니다. 부모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실 때 자식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매일 병원에 가서 의식 없는 부모님을 바라보는 것도 고통이지만 더 큰 고통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인공호흡기를 떼면 우리가 부모를 죽이는 건가? 계속 달고 있으면 부모님이 고통받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 앞에서 자식들은 매일 밤잠을 못 이룹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끼리 의견이 다르면 그때부터 관계가 금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미리 의향서를 써뒀다면 어떨까요? 자식들은 죄책감 없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정하신 거야. 우리는 아버지 뜻을 따르는 것뿐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식에게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셋째,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중환자실 하루 입원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나갑니다. 한 달이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입니다. 1년이면 얼마겠습니까? 의식도 없이 누워 계신 상태에서 이렇게 돈이 나간다는 게 자식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물론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들끼리 누가 얼마 낼 거냐로 싸우게 됩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전국 어디서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보건소에 가시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시간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작성할 때는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가 뭔지, 어떤 상황에서 이 의향서가 적용되는지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서명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의향서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연명 치료 안 받겠다고 썼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받겠다고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일단 작성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2번째로 중요한 서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성년 후견 제도와 관련된 서류입니다. 이것도 이름이 어렵죠.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나중에 치매 걸리거나 판단력을 잃으면 이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결정해줘 라고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여기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 후견이고 하나는 임의 후견입니다. 법정 후견은 이미 정신능력을 잃은 후에 법원이 후견인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후견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반면 임의 후견은 내가 정신이 멀쩡할 때 미리 나는 이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한다고 계약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치매에 걸리거나 판단력을 잃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재산 관리하고 의료 결정하고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할까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5살 박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은 3년 전부터 치매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건망증 수준이었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박 어르신은 혼자 사셨습니다. 자녀가 둘 있는데 큰아들은 서울에서 일하고 작은 딸은 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아버지 집에 갔더니 집안이 엉망이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상한 음식이 가득하고 전기밥솥에는 곰팡이 핀 밥이 있고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통장이었습니다. 아버지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이상한 출금 내역이 잔뜩 있었습니다. 10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이 나간 겁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전화 사기를 당한 거였습니다. 치매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사기꾼들이 전화로 아들이 사고 쳤다 합의금 보내라고 하니까 그대로 송금해버린 겁니다.
큰아들은 급하게 은행에 갔습니다. 우리 아버지 치매라서 본인이 관리 못하니까 제가 대신 관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드님,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됩니다. 본인 동의 없이는 자녀라도 통장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 가셔서 후견인 선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큰아들은 법원에 갔습니다. 서류 준비하고 아버지 치매 진단서 받아오고 신청서 쓰고 이런 과정이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아버지는 또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번엔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큰아들은 속이 타들어갔지만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6개월 후에 법원에서 후견인 선임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후견인이 큰아들이 아니라 변호사였던 겁니다. 법원이 판단하기에 큰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물론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요. 그래서 중립적인 제3자인 변호사를 후견인으로 정한 겁니다. 그 변호사한테는 매달 100만 원씩 수수료를 줘야 했습니다. 만약 박 어르신이 건강할 때 미리 이미 후견 계약을 해뒀다면 어땠을까요? 나는 큰아들을 후견인으로 정한다고 공증 받아뒀다면 치매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큰아들이 관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6개월 기다릴 필요도 없고 제3자 변호사한테 수수료 줄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이미 후견 계약은 공증사무소에 가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 보통은 자녀 중 한 명을 후견인으로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공증 비용은 대략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입니다. 계약서에는 구체적으로 뭘 쓰냐고요? 후견인은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의료 결정을 내리고 요양시설 입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이런 내용을 담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후견인의 권한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 관리는 할 수 있지만 부동산 매매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후견인이 함부로 집을 팔아버리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견 감독인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을 감시하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 큰아들을 후견인으로 정했으면 작은아들을 후견 감독인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큰아들이 아버지 돈을 함부로 쓰는지 작은아들이 감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서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유언장과 유언 대용 신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언장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죽으면 재산을 어떻게 나눠라고 써두는 거 맞죠? 그런데 여기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잘못 쓰면 오히려 자식들 싸움만 키웁니다. 먼저 유언장의 종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입니다. 자필증서는 본인이 직접 손으로 쓰는 겁니다. 컴퓨터로 치면 안 되고 반드시 손으로 써야 합니다. 날짜도 쓰고 서명도 하고 도장도 찍어야 합니다. 증인은 필요 없습니다. 녹음은 본인이 직접 녹음기에 대고 말하는 겁니다. 나 김철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긴다. 이렇게 시작해서 재산 분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자식들이 이 유언장 가짜 아니야 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거든요. 공증인이 증명해 주니까요.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건 공정증서입니다.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나중에 분쟁을 막으려면 이게 최선입니다. 그럼 유언장에 뭘 써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공평함입니다. 자식들이 싸우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형은 더 받고 나는 덜 받았다는 불공평함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공평하게 나눴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유언장에는 반드시 이유를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큰아들에게는 아파트를 준다. 왜냐하면 큰아들은 결혼할 때 집을 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작은아들에게는 현금 3억을 준다. 왜냐하면 작은아들은 이미 집을 사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유를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작은아들이 왜 형만 아파트 받아? 라고 할 때 아니야, 유언장 보니까 너는 이미 집 받았잖아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언 집행자를 정해두는 겁니다.
유언 집행자는 유언장 내용대로 재산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보통 변호사나 신뢰하는 지인을 정합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고요? 자식들끼리 나누려면 감정이 개입됩니다. 이 물건은 내가 가져야 해. 아니야, 내가 가져야 해. 이러면서 싸우게 되거든요. 하지만 제3자가 유언장에 따라 딱딱 나눠주면 싸울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유언 대용 신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더 고급 기술입니다. 신탁회사에 내 재산을 맡기고 내가 죽으면 이렇게 나눠줘 라고 계약하는 겁니다. 유언장과 뭐가 다르냐고요? 유언장은 내가 죽은 후에야 효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유언 대용 신탁은 살아있을 때도 관리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신탁회사가 내 재산을 관리하면서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내 생활비로 줍니다. 자식들이 함부로 못 건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신탁회사가 미리 정해둔 비율대로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줍니다. 자식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으니까 싸울 일도 없습니다. 비용이 얼마냐고요? 신탁회사마다 다른데 보통 초기 수수료가 100만 원 정도, 그리고 매년 관리 수수료가 재산의 0.3%에서 0.5% 정도입니다. 재산이 3억이면 매년 9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나가는 셈이죠.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식들 싸움 맞고 내 노후 안전하게 지킨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싼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3가지 필수 서류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내 마지막은 내가 정한다. 자식들한테 죄책감 주지 않는다. 무료로 보건소에서 작성 가능. 둘째, 임의 후견 계약. 내가 치매 걸려도 신뢰하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결정해준다. 공증사무소에서 계약. 비용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셋째, 유언장과 유언 대용 신탁. 내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고 자식들 싸움 막는다. 공정증서 유언장은 공증사무소에서, 신탁은 신탁회사에서. 이 서류들 이름이 생소하시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수고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고 자식들의 평화를 지킵니다. 자, 여기서 실제로 이 서류들을 잘 준비해서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9살 이 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65살 때부터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셨습니다. 보건소에 가서 상담받고 설명 듣고 서명하는데 30분도 안 걸렸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엔 큰아들과 함께 공증사무소에 가셨습니다. 이미 후견 계약을 하러 가신 거예요. 큰아들을 후견인으로 정하고 작은아들을 후견 감독인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형제끼리도 견제와 균형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유언장도 공정증서로 작성하셨습니다.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어떻게 나눌지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큰아들한테는 아파트, 작은아들한테는 상가 건물, 딸한테는 현금, 이렇게요. 그리고 각각에 대한 이유도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이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류 준비하는 게 처음엔 좀 귀찮았어요. 근데 다 끝내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애들은 싸우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실제로 이 어르신은 2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회복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자녀들이 전혀 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병원 치료는 어떻게 할지, 비용은 어떻게 낼지, 재산은 어떻게 관리할지 이미 다 문서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그냥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됐습니다. 결정을 내리느라 고민할 필요도 없고 서로 의견 달라서 싸울 일도 없었던 거죠. 이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류 한 장이 우리 가족을 지켰어요. 100만 원도 안 들었는데 그게 우리 가족 관계를 지켰다고 생각하니 정말 잘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서류 정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남은 삶을 존엄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지키는 겁니다. 자식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약합니다. 부모가 아플 때,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서로 의지하다가
의견이 안 맞으면 싸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가 미리 방향을 제시해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줘버리면 자식들은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싸울 이유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런 서류들을 준비하는 게 자식한테 너희를 못 믿어서 이러는 거야 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힘들지 않도록 미리 정리해두는 거야. 너희가 나 때문에 싸우는 꼴은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미리 해두는 거야. 이게 진짜 메시지입니다.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엄마가 요즘 서류 정리 좀 하려고 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도 쓰고 유언장도 쓰고 이게 너희 위해서 하는 거야. 나중에 너희가 힘들지 않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자녀들도 이해합니다. 물론 처음엔 엄마 왜 그런 소리 해? 아직 건강하시잖아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해 주세요. 건강할 때 해야 하는 거야. 아프고 나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야. 그리고 가능하면 자녀들과 함께 준비하세요. 특히 이미 후견 계약 같은 건 후견인이 될 자녀가 함께 가야 합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설명도 함께 듣고 계약서에 함께 서명하면 자녀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유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유언장 내용을 미리 자녀들한테 다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유언장을 썼다는 사실은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엄마가 뭔가 준비를 하셨구나.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 가까운 보건소 찾아가세요. 신분증 가져가시고요. 담당자가 설명해 줍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리고 동의하면 서명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두 번째 단계, 이메일 후견 계약. 먼저 누구를 후견인으로 정할지 결정하세요. 보통은 자녀 중 가장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 자녀와 함께 공증사무소에 가세요. 전화로 미리 예약하시면 편합니다. 공증사무소에서는 계약서 양식을 줍니다. 거기에 후견인의 권한을 적습니다. 재산관리 권한, 의료결정 권한, 요양시설 입소 결정 권한,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후견인의 의무도 적습니다.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이런 내용이죠. 다 작성하면 공증인이 확인하고 도장 찍으면 끝입니다. 비용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입니다. 세 번째 단계, 유언장 작성. 먼저 재산 목록을 정리하세요. 부동산이 어디에 얼마치가 있는지, 예금이 어느 은행에 얼마나 있는지, 주식이나 채권은 뭐가 있는지 다 적으세요. 그 다음 어떻게 나눌지 생각해 보세요. 공평하게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이유도 생각해 보세요. 다 정리됐으면 공증사무소에 가세요. 공증인한테 설명하고 공증인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검토해 줍니다. 그리고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됩니다. 비용은 재산 규모에 따라 다른데 보통 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입니다. 네 번째 단계, 유언 대용 신탁.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재산이 많거나 복잡한 조건으로 나누고 싶으면 고려해 보세요. 은행이나 신탁회사에 문의하시면 상담해 줍니다. 이렇게 네 단계를 다 마치면 이제 여러분은 준비가 끝난 겁니다. 마음 편하게 남은 인생을 사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서류들은 한 번 쓰고 끝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면 수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한 명 더 생겼다, 재산이 늘었다, 재산이 줄었다, 이런 변화가 있으면 유언장을 다시 써야 합니다. 후견인으로 정한 자녀와 사이가 나빠졌다. 그러면 이미 후견 계약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이 서류들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거 바꿔야겠다 싶은 게 있으면 바로 수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임의후견 계약, 유언장, 유언 대용 신탁, 이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게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서류 목록이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필요한 서류는 뭔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준비가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한 가정이라도 더 평화롭게 지킬 수 있다면 그게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평화로운 노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60세 넘어서 큰 차 사고, 큰 집 사고, 그거 다 병입니다. 무슨 병이냐고요? 내 노후 망치는 병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은퇴자들 자산관리 상담하면서 본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60대 넘어서 쓸데없는 거 사느라 평생 모은 돈 다 날린 분들입니다. 여러분, 은퇴하고 나면 돈 버는 법보다 지키는 법이 100배 중요합니다. 아니, 1000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돈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월급 나오던 시절엔 좀 써도 다음 달에 또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쓰면 줄어들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기분 내려고, 체면 세우려고, 남들 눈치 보느라 말도 안 되는 걸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 돈 아꼈으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데 이렇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는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하나만 잘못 사도 노후가 흔들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미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처분할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대형 세단이나 외제차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 처음 사시는 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65세에 은퇴하시면서 평생 소원이던 외제차를 사신 분이 계셨습니다. 7천만 원짜리 독일 차였어요. 평생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누려도 되지 않느냐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차는 사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작입니다. 진짜 돈은 산 다음부터 나갑니다. 7천만 원짜리 차 유지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아십니까? 먼저 보험료부터 봅시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거기다 비싼 차면 보험료가 연간 300만 원 넘어갑니다. 한 달에 25만 원입니다. 그 다음 자동차세. 100이량 큰 차는 연간 1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기름값은요. 요새 기름값 비싼 거 아시죠? 한 달에 50만 원은 기본입니다. 아껴 써도 그렇습니다. 정비비는 또 얼마나 나갑니까? 외제차 정비비는 국산차의 2배, 3배입니다. 엔진오일 한 번 가는데 40만 원, 브레이크 패드 한 번 가는데 100만 원, 타이어 4개 바꾸는데 200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차 유지비로 나가는 겁니다. 1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5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차값만큼 유지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감가상각입니다. 7천만 원 주고 산 차 5년 후에 팔면 얼마 받을까요? 2천만 원도 힘듭니다. 5천만 원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결국 그 어르신은 3년 만에 차를 파셨습니다. 왜냐고요? 유지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생활비가 모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연금 받아봤자 한 달에 200만 원인데 거기서 차 유지비로 100만 원 나가면 남는 게 10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 어르신이 제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내가 차를 샀는지 차가 나를 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차 때문에 인생이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나를 대변해준다는 생각 버리세요. 60대 넘어서 무슨 과시가 필요합니까? 이미 인생 다 사셨잖아요. 증명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비싼 차를 타야 합니까? 시동만 걸어도 돈 10,000원씩 버리는 겁니다. 그 돈으로 맛있는 거 드시고 여행 다니시고 손주들한테 용돈 주시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차는 사세요. 근데 적당한 거 사세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 국산 중형차면 충분합니다. 유지비도 적게 들고 팔 때도 값이 많이 안 떨어집니다. 두 번째, 전원주택입니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도시에서 평생 사신 분들 은퇴하면서 전원주택 가는 거 로망 아닙니까? 제가 상담했던 68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은퇴하시고 경기도 어느 시골에 전원주택을 사셨어요. 3억 5천만 원짜리였습니다. 마당도 넓고 텃밭도 있고 정말 그림 같더라고요.
처음 6개월은 좋으셨답니다. 공기 좋고 조용하고 텃밭에서 상추 키우고 토마토 키우고 행복하셨대요. 근데 1년 지나니까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관리가 너무 힘든 겁니다. 마당의 잡초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아십니까? 일주일만 안 뽑으면 정글이 됩니다. 허리 아픈 거 참고 잡초 뽑는데 뽑고 나면 허리가 안 펴져요. 아무도 문제입니다. 처음엔 예쁘다고 심었는데 크고 나면